안녕하세요. 블룸스버리 영어 강사 허가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CI 보드 중심으로 한 First Language English 페이퍼 1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퍼 2,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섹션 A와 섹션 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 2에서 페이퍼 1과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페이퍼 1에서보다 페이퍼 2에서 글을 정말 많이 써야 한다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퍼 1에서는 아이덴티파이 하는 문제들이 80%를 이루고 나머지 20%는 그냥 하나의 에세이를 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수 있지만 페이퍼 2에서는 섹션 A와 섹션 B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컴플릿 에세이를 각각 하나씩, 그래서 총 2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감, 그다음에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섹션 A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빨리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섹션 B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섹션 A에서 Directed Wri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Directed Writing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정해준 다이렉션대로 글을 쓰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주는 다이렉션은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레터나 스피치, 인터뷰, 아티클과 같은 글의 형식을 주고요, 이 포맷에 맞춰서 글을 쓰라고 요구한 다음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넣어서 완성하라는 기본적인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귤레이션만 따라서 글을 쓰면 쓸 내용도 없고, 쓰다가 머릿속이 하얘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겨를이 없도록 바로바로 시간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레터, 스피치, 인터뷰, 아티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페이퍼 1, 퀘스천 3에서 썼던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레터, 스피치, 인터뷰, 아티클 이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퀘스천 3에서 레터가 나왔다면 섹션 A에서도 레터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스피치가 앞에서 나왔다면 이번에는 레터나 인터뷰나 아티클에서 나오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신 채로 섹션 A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레터, 스피치, 인터뷰, 아티클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이 4개만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 블로그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리뷰라든지 이런 형식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글의 형식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약 나온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식만 조금 달리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나 저널이나 퍼스널 리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선호되지 않는 글의 형태고요. 레터, 스피치, 인터뷰, 아티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고 물어보신다면 레터, 스피치와 인터뷰 이 3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레터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써야 될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인터뷰의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페이퍼 1에서 퀘스천 3에서 만약 인터뷰가 나온다면 블랙 포인트 3개의 퀘스천을 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쓰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섹션 A, 페이퍼 2 섹션 A 인터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까지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질문의 개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2개까지도 괜찮지만 감점의 각오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개가 가장 일반적이고 글쓰기에도 가장 좋은 질문의 개수라고 할 수 있고, 레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greetings, 그 다음에 farewell을 정확하게 인사말, 시작하는 인사말, 끝나는 인사말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블랙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답변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때 인사말은, 특히 이제 끝날 때 인사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답변을 촉구하는, 여러분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라든가 아니면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말을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스피치와 아티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피치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었죠.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인사말 다음에 여러분의 퍼스널 애넥도트를 쓰고 중간에 여러분이 써야 할 내용에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텐션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이펙트를 가끔씩 집어넣어주면 좋고요. 아티클은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을 꼭 써주셔야 돼요. 이때 서브타이틀의 개수도 인터뷰와 맞춰서 3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섹션 A의 이 형태를, 일단 글의 형식을 집중으로 해서 이제 2가지 블랙 포인트를 충족시켜서 답안을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evaluation인데요. evaluation은 평가라는 뜻이죠. 페이퍼 1에서 텍스트는 A와 B 총 2개로 나눕니다.
나눕니다. 이때 두 개에서 기본 텍스트가 두 개인데 이 텍스트에서 하나,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읽는 게 아니라 섹션 A에서는 두 개를 다 읽고요. 각각 두 개에서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핵심 아이디어의 개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개로 정해서 쓰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A에서 두 개, B에서 두 개를 골라서 그 아이디어가 어떤 면에서 괜찮고 어떤 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지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써주셔야 돼요. 이때 답변의 프로포션을 매긴다면 40대 6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답안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이 답안에서 60%를 차지하려면 여러분이 이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이밸류에이션과 겹치지 않는 여러분만의 크리에이티브나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이디어는 2개에서 3개가 적당하지만 아마도 3개까지는 쓸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2개 정도를 포인트로 골라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섹션 B는요, 디스크립티브 라이팅과 내러티브 라이팅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일단 옵션이 많아서 좋기는 좋아요. 디스크립티브 라이팅 2개, 내러티브 라이팅 2개씩을 줍니다. 각각.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쓸 친구는 디스크립티브 라이팅 옵션 A와 B 중에 하나를 쓰고요. 내러티브 라이팅을 고르는 친구는 내러티브 라이팅 옵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씁니다. 자, 어떤 학교에서는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디스크립티브와 내러티브나 둘 중에 하나를 꼭 써라고 정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일단 피드백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totally up to you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해주셔야 돼요. 나는 그냥 4개 옵션이 있으니까 4개 옵션 보고 그냥 괜찮은 거 하나 골라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할 때 디스크립티브를 쓸 건지 내러티브를 쓸 건지, 나는 어떤 글이 더 괜찮고 어떤 글을 더 잘 쓸 수 있고 내가 흥미있게 쓸 수 있는 글과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씩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어떤 글이 나한테 좀 더 맞겠다 싶은 글이 생긴다면 그럴 때는 디스크립티브나 내러티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일단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서는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저리라는 말을 적었어요. 이미저리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미저리는 인간의 오감을 다 자극하는 말을 써주시면 좋아요.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이 5개를 다 써주시면 좋은데, 사실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쓸 때 우리가 250 단어에서 350 단어 안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이미저리에 5개를 다 쓰기는 무리가 있겠죠. 여러분이 최대한 350 단어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들어가야 할 이미저리는 비주얼 이미저리와 오디터리 이미저리면 충분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디스크립티브 라이팅, 즉 서술과 묘사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글의 특성상 2개를 잘 믹스해서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미저리를 좀 일단 넣어서 글을 써주시고요. 이미저리는 웬만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을 쓸 때 답안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미저리를 넣어서 문단을 시작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줌인과 줌아웃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줌인은 어떤 거냐면요, 사물을 당겨서 아주 가깝게 묘사하는 게 줌인이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캐릭터, 사물에 대해서 묘사하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 대상에 아주 가까운 부분을 처음부터 묘사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 룸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메시 룸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내 눈이 닿는 곳이 책상이라고 한다면 책상에 줌인을 해서 책상에 놓여있는 메시한 것들을 묘사를 해주는 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써주실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줌아웃으로 가는데요. 책상을 묘사했다면 책상 주변에 있는 의자, 책상 옆에 침대가 있다면 침대, 책상 옆에 책장이 있다면 책장, 이런 식으로 줌인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그렇지만 조금 더 앵글을 넓혀서
퍼스펙티브를 넓혀서 묘사해주는 방식으로 줌아웃을 가시면 됩니다. 자, 줌아웃을 쓰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는요, 줌인으로 다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줌아웃에서 더 큰 줌아웃으로 끝을 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줌인 한 번, 줌아웃 한 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핑퐁이 돼야 되는 움직임은 분명히 이 글에서 이 플로우에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션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적었는데 모션은 이 글에서 마지막에 적으라는 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적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모션은 예를 들면 메시룸에서 내가 메시룸을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의 앵글이 닿는 이 시선의 움직임 같은 거를 정해주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메시룸에 움직이는 대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방 안에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대상이 어떤 다른 행동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쓰는, 그렇게 되면 플롯이 탄생하게 되죠.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서 플롯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션을 써주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 방 안에 있는 메시룸 안에 있는 기존에 존재하던 대상이, 움직이는 대상이 있는 거를 적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내러티브 라이팅을 선택해서 써주신다면 내러티브 라이팅은 살짝 더 복잡해요. 내러티브 라이팅은 디스크립티브 라이팅에 적어주시는 것들을 다 적고 여기다 플롯만 추가해서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지얼리와 줌인, 줌아웃 모션을 쓰고 여기다가 재밌는 박진감 넘치는 플롯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러티브 라이팅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narrate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narrate는 이야기를 하다, 말을 하다, 스토리텔링을 하다라는 뜻의 벌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대상, 이야기를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스피커라고 부르는, 이야기에서는 나레이터라고 부르는 사람, 즉 화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화자는 여러분이 많이 개념적으로 배우셨겠지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First person narrator가 있고요, Third person narrator가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내가 쓴 이 글 안에서 주인공인 내가 나의 시선으로 글을 보는, 나의 시선으로 글을 보고 나의 시선으로 글을 쓰는 그런 스피커가 있고, 제3자, 즉 이렇게 무대 스테이지가 있으면 스테이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제3자의 나레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first person narrator로 글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글을 읽는 사람도 third person narrator가 있는 글은 재미가 없어요. 빨리 글에 인투돼서 글을 읽고 박진감 넘치는 플롯 라인을 따라서 읽어가야 되는데, third person은요 객관적으로 글을 서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 라인을 빌드업하기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자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글 워드 카운트 안에서 재밌는 이야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건 first person narrator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하는 걸, 경험담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first person narrator를 중심으로 글을 써주시고, 자, 당연히 이야기에는 캐릭터가 있어야겠죠. 이 캐릭터는 나를 포함한 캐릭터겠죠. 왜냐면 우리는 first person narrator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자, 나를 포함해서 나만 어떤 행동을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해서 원맨쇼로 글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는 캐릭터가 총 몇 명이 될까요? 2명이 되겠죠? 욕심이 많은 친구는 3명, 4명까지도 넣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야기를 아마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스피커, 즉 나레이터인 나를 포함한 제3의 인물 해서 총 2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에는 여러분도 리터러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알겠지만 내러티브 라이팅에서, 즉 소설이나 어떤 픽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플롯이죠. 플롯을 구성하는 요소는 라이징 액션,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폴링 액션, 레졸루션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라이징 액션부터 폴링 액션, 레졸루션까지 쓸 시간이 없고 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라이징 액션을 간단하게 쓰고 바로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폴링 액션이 아니라 바로 레졸루션으로 넘어가는, 클라이맥스와 레졸루션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방식이 중요해요. 자, 예전에는 레졸루션, 즉 이야기의 엔딩을 쓸 때 열린 결말로 쓰는 형식을 학생들이 많이 선호했어요. 왜냐면 그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또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의도에서 오픈 엔딩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새는 이기재민어가 오픈 엔딩에 대해서 마크를 많이 주지 않는 추세가 됐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썼으면 글을 쓰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경향이 생겨서요. 그래서 레졸루션은 꽉 닫힌 결말,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주인공에게
어떤 경험이 됐고 이 경험을 통해 주인공이 성장을 했다거나 이러한 경험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가 꼭 마무리돼야 되는 닫힌 결말로 써주셔야 내러티브 라이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